택시는 비엔나 도심의 돌길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곳에서는 국제판사 연례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박지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검은색 작은 핸드백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국제판사연맹의 공식 초청장을 들고 대양을 건너 이곳에 왔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사법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초청받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연설자로 나서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초청받았다. 게다가 개막식의 3명의 주연사 중 1명이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지연은 긴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탐색하는 시선, 그리고 방에 들어설 때마다 모두가 놀라는 상황에 익숙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녀는 품위 있는 미소를 띠며 정문 경비원에게 초청장을 내밀었다. 키 큰 백인 남성 경비원이 검은 정장을 입고 초청장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법적 자격을 가진 대표단 전용 입구입니다. 통역사나 후킨 직원은 후문에서 대기해 주세요. 지연은 한 박자 숨을 멈췄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그 말이 너무도 쉽게 나왔기 때문이었다.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없었다. 단지 확신이 있었다. 아시아 여성, 부드러운 영어 억양, 브랜드 없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 연방판사가 될 리 없다는 무의식적인 확신이었다. 그녀는 초청장을 다시 펼쳐 자신의 이름과 주연사, 키노트 스피커라는 제목, 공식 로고를 보여주었다. 경비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확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내가 키 큰 백인 남성이었다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을 썼다면 그가 감히 의심했을까? 몇 분간 대화가 오간 후 또 다른 경비원이 불려왔다. 이어서 접견 담당 팀장까지. 결국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행사 비서가 실수를 깨닫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지연은 내부 착오 때문이라는 보장과 함께 안으로 안내되었다. 하지만 지연은 미소 짓지 않았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큰 문을 지나갔다. 뒤에는 한 가지 교훈을 늦게 배운 그 눈빛이 남았다. 모욕은 거절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초청받은 사람일 리 없다는 선입견에 있었다. 이런 일은 낯설지 않았다. 지연에게는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매번 그 일은 독특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픔, 우스꽝스러움, 그리고 기묘한 절망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타인의 기대에 맞게 바꿀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날 관객석을 지나가며 다른 판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VIP석에 앉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명패를 꺼냈다. 박지연 판사, 미국 연방법원이라고 적힌 명패였다. 그리고 그것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은 전 세계 아시아 여성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제복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서비스 직원이라고 생각한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지연은 보여줄 것이다. 소리치지 않아도 그녀는 회의장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 국제적 권력의 공간에는 조용한 역설이 존재한다. 권력은 옷처럼 입혀진다. 그리고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보지 않는다. 박지연에게는 이것이 반복되는 의식과 같았다. 판사 가운을 입지 않은 채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녀가 그곳에 없어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엔나 회의에서 오해로부터 구출된 후 지연은 연사들을 위한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고급스러운 방, 세련된 배경음악이 흐르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의 시선은 세련되지 않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출신의 3명의 남성 판사가 비서구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들은 몇 초간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기술 직원이신가요? 연설 전에 마이크를 조정해야 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제 마이크는 연설 후에 조정할게요. 오늘 아침 회의는 제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명패를 내밀었다. 박지현, 미국 연방판사. 방안이 멈춘 듯 했다. 한 사람은 얼굴이 붉어졌다. 다른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너무 늦어서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를 건넸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의 조용한 눈썹 찌푸림은 아픈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판사 가운을 입지 않은 아시아 여성, 그들과 닮지 않은 외모를 한 사람은 동료일 리 없었다. 이런 상황은 드물지 않다. 2023년 국제법조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아시아계 여성 변호사의 64% 이상이 전문 회의에서 통역사, 서비스 직원 혹은 인턴으로 오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럽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이유는 그들은 변호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가 붙인 낡은 라벨, 사법계가 극복했어야 할 고정관념처럼 보였다. 박지현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다. 그녀는 법정 밖에서 판사 가운이나 명패 없이 나올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그녀는 기억하기로 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개막 연설에서 내놓을 말의 무게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은 입은 옷이 아니라 외부의 상징을 벗겨내도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녀가 판사 가운을 입지 않았을 때 더 무시당할수록 그 가운을 입었을 때 그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력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었다. 보안 요원이 그녀를 계속 막으며 이곳은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곳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편견이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시선에 있음을 보게 된다. 회의장 대강당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공식 대표단을 위한 자리였고 다른 한쪽은 초청객과 후킨 직원을 위한 곳이었다. 두 개의 큰 나무문 사이 통로에서 박지연은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에는 가슴에 명확히 걸린 신분증을 달고 있었다. 연사, 박지연 판사라고 적힌 신분증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걸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손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또 다른 보안 요원이었다. 이번 사람은 더 젊었지만 눈빛에는 똑같은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안내판의 문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마인 회의실, 공식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입장 가능. 실례합니다만 그가 말했다. 귀하의 직책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곳은 판사와 주연사를 위한 구역입니다. 지연은 몸을 살짝 기울이며 신분증을 가리켰다. 저는 주연사입니다. 미국 연방판사입니다. 연설하러 왔습니다. 여전히 그 의심스러운 눈빛, 여전히 그 망설임. 보안 요원은 무정의를 꺼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또다시 그녀는 확인을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 뒤로 백발의 백인 판사가 나타나자 보안 요원을 스치며 문이 즉시 열렸다. 그녀는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았다. 젊은 보안 요원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매우 선명한 질문이 떠올랐다. 왜 사람들은 나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들은 절대 확인하지 않는 걸까? 그녀가 겪은 것은 보안 점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 점검이었다. 절차상의 오류 때문이 아니었다. 외모, 인종, 성별이 당신의 자격을 당신의 직함보다 더 결정한다는 암묵적 시스템 때문이었다. 이를 행정적 편견, 즉 administrative bias라고 부른다. 예의 바르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어떤 노골적인 모욕보다 깊은 상처를 주는 차별의 형태다. 더 심각한 점은 그것이 합리화된다는 것이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 아무도 악하지 않았다. 단지
신중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신중함은 항상 특정한 얼굴들에만 향했다. 그 회의에서 지연만 맡긴 것이 아니었다. 남아프리카 출신 흑인 변호사도 추가 확인을 요구받았다. 페루 출신 여성 대표도 잘못된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백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자신을 설명해야 했다. 몇 분 후 행사 직원이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사과했다.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화를 내고 싶지 않았다. 그건 너무 쉬운 선택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눈빛, 말, 망설임을 기억하고 싶었다. 그것을 곧 있을 연설의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의가 평등한 경기장이라면 누구도 자신을 초대한 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대강당에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들어섰다. 누구의 안내도 없이 다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무대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편견조차도 그녀의 말을 들으며 침묵해야 했다. 아무도 그녀가 강당에 들어서며 내뱉은 한숨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음을 아는 이도 없었다. 박지연은 울지 않았다. 주최 측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 불평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느린 걸음 하나하나 뒤에는 진짜 분노가 있었다. 충동적이거나 사소하지 않은 수년간 의심의 시선 속에서, 아시아인치고 잘했다는 칭찬 속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소개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눈빛 속에서 단련된 분노였다. 그녀는 최전방 좌석을 지나갔다. 그곳에서 고위 판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몇몇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지만 마치 서비스 직원을 보듯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곧 그들이 기립박수로 맞이할 여성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개막 연사라는 것도 짐작하지 못했다. 지연은 2열의 소박한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고 발표 슬라이드를 점검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침의 세부 장면들이 마치 되감기되는 영상처럼 반복되었다. 경비원의 거절, 의심의 눈빛, 공식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곳이라는 말.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생각한 유일한 것은 내가 모욕받아서 화가 난다가 아니었다. 내가 화가 나는 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 세상이 받아들이는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대우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인도계 동료가 회의 내내 이름을 잘못 불린 것을 보았다. 다른 한국계 여성 변호사가 누군가에게 법원석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연방사건 수백 건을 처리하고 대학에서 강의한 그녀조차 마치 불청객이 명망 있는 파티에 끼어든 것처럼 법적 자격을 확인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박지연은 다른 종류의 힘을 찾았다. 인정받기 위해 소리치는 이들의 힘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는 힘. 그녀는 나는 판사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흔들리지 않는 담담함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다. 캐나다 출신의 나이 든 여성 판사였다. 그녀는 학술 논문에서 지연을 알아보고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속삭였다.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 미안해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처음으로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분노는 평정을 유지한다면 기품이 될 수 있다. 무시당하는 것은,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더 강하게 일어설 발판이 된다.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그녀는 일어나 무대 옆으로 향했다. 사회자가 그녀를 소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깥 강당은 조용해지고 있었다. 자격이 없다며 문 밖에서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았던 그 여성이 이제 수백 명의 대표 앞에 서서 세계적인 회의를 여는 연사로 나서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엄숙한 전주곡과 함께 울려 퍼졌다. 스콜리에 쇼다. 미국 연방 판사, 명예로운 박지연 판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개막 세션의 주연사입니다. 그 순간 강당에서 작지만 강렬한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이의 고개가 일제히 무대를 향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느린 걸음으로 고든 눈빛과 한치도 구부러지지 않으던 허리로 걸어 나왔다. 바로 그 아침 문에서 막혔던 여성이었다. 기술 직원이 아니냐고 묻던 그 여성이었다. 이름 없는 자처럼 입구에서 기다리던 그 여성이었다. 강당의 몇몇 얼굴은 순간 놀랐다. 아침에 접수 직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경비원은 통로 끝에 서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흘겨보지 않았고 누구를 나무라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천천히 관객석을 훑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침묵과 마주하게 했다. 강당의 공기가 느려졌다. 마치 모두가 숨을 참는 듯 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감이 그들의 모든 시선을 바꿔놓았기 때문이었다. 말하지 않고도 그녀는 보여주었다. 낯선 얼굴이라고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어제 당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오늘 당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연은 연설대에 올라 노트북을 열었다. 무대 조명이 그녀의 가슴에 걸린 명패를 비췄다. 박지연 판사라는 글씨는 그 어떤 상징보다 선명했다. 그녀는 느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연설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비록 오늘 아침 누군가는 제가 판사 자격으로 이곳에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요. 몇몇은 어색하게 웃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는 톤을 바꾸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오해는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오해가 외모, 인종, 언어에 기반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비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모두가 보았고 알았지만 좀처럼 꺼내지 않는 진실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하고 간결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동정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정의가 재판 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방식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마무리 문장은 속삭임 같았지만 어떤 박수보다 강렬하게 울렸다. 법적 자격은 목에 건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낯설고 우리와 다르고 존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옳은 일을 선택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시도 오니 없이 강당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연설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정의의 표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박수 소리가 멎은 후에도 강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박수를 멈춘 손들은 탁자 아래에서 꽉 쥐어졌다. 시선들은 어지럽게 오갔다. 당황해서가 아니었다. 박지연의 연설이 그들에게 새로운 침묵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자아를 돌아보게 만드는 침묵이었다. 그녀는 거창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연방법을 인용하거나 몽테스키오에나 롤스의 거대한 사상을 들먹이지 않았다. 대신 박지연은 이야기를 했다. 작지만 조용한 화살처럼 날카롭게 관통하는 이야기였다. 지난주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3학년 한국인 여학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수로부터 너 같은 사람은 서구의 법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멈춘 듯 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존재 자체가 그 학생과 단지 억양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은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강렬한 답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침 소리도 속삭임도 없었다. 카메라조차 그 순간을 찍지 않았다. 마치 공간 전체가 나머지 모든 감각으로 듣기로 선택한 듯 했다. 그리고 그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세계적인 관점으로 주제를 확장했다. 정의는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익숙한 것만 믿는다면 작동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법 시스템이 진정으로 전 인류를 대표하려면
이전에는 판사석에 앉지 않았던 얼굴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 문장은 돌에 새겨지듯 날카로웠다. 그 날카로움은 비난이 아니라 분노를 사고로 바꾸는 차가운 침착함에서 왔다. 그녀는 그날 아침의 사건을 부드럽게 다시 꺼냈다. 저는 초청받았지만 믿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청장을 보여주었지만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나 같은 사람이 감정적이라는 편견을 강화할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이 저보다 먼저 가도록 했습니다. 이쯤에서 더 이상 무심한 척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교훈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가 낡은 틀에 갇혀 사람을 보지 않도록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연설의 마무리는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자장가 같은 메시지였다. 저는 여기서 고난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이야기를 꺼낸 것도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판결문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던지는 시선에 살아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첫 시선이 공정하지 않다면 그 뒤의 모든 과정은 왜곡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당 전체가 일어나 박수쳤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매우 옳고 매우 필요하며 매우 드문 말을 들었다는 인정 때문이었다. 시간의 역설이 있다. 21세기에 왜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모, 목소리 및 이름으로 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가? 그리고 왜 박지연은 이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사고무기로 바꾸기로 선택했는가? 가장 문명화된 장소에서도 조용한 역설이 존재한다. 고급스럽고 글로벌할수록 암묵적 편견은 더 날카롭다. 기차역에서는 노골적인 차별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Your Honor나 마담 라 주게로 서로를 부르는 국제회의장에서는 편견이 전문성이라는 외피 아래 숨어 있다. 박지연은 이를 너무나 잘 알았다. 연설 후 북유럽 출신 판사가 그녀와 악수하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대부분 오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전형적이고 매우 예의 바른 그리고 매우 쉽게 회피하는 변명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오해는 항상 특정 그룹에게만 일어난다. 유색인종, 아시아계 표준과 다른 억양을 가진 사람들. 한국계 여성인 당신이 정장을 입어도 사람들은 통역사라고 생각한다. 서류 가방을 들어도 피부가 하얗지 않으면 배달원이라고 생각한다. 낯선 이름을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서면 당신은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다. 2022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국제법조계 종사자의 90%가 얼굴을 보고 역할이나 직책을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편견, unconscious bias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박지연 같은 사람들이 항상 한 번 더 확인받는 이유를 설명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당연히 속해 있다고 여겨진다. 심지어 그녀가 태어난 한국에서도 그녀는 이런 말을 들었다. 여자가 공부 잘해서 뭐해? 결국 남편과 아이나 돌보게 될 텐데? 또는 그렇게 작고 왜소한데 누가 판사로 볼까? 미국에 갔을 때 그녀는 상황이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깨달았다. 문제는 동양이나 서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권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보는지에 있었다. 그녀는 DT회 법률회의에서 백인 교수가 이렇게 묻는 경험을 했다. 통역 전공했나요? 영어 발음이 정말 정확하네요. 오미 촘톡 좋네요. 동네도. 그가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그 칭찬 뒤에는 그녀가 아시아 억양을 가지면 법을 만들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세상의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오늘의 지연을 만들었다.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시스템의 잘못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바꾼 사람. 그녀는 누구를 흉내내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걷기로 했고 세상이 보는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믿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외형과 목소리로만 권력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영화 캐스팅이다.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회의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를 닮으려 하지 마세요. 너무 뛰어나서 그들이 당신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녀의 이름은 박지연이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이름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이름이었다. 발음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익숙한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종종 흐려졌다. 비엔나 회의 첫날, 세 사람이 그녀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 한 사람은 박현지 판사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은 지한양이라고 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내부 이메일 제목에 김양에게라고 썼다. 그 누구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매번 잘못된 이름은 그녀의 정체성에 가해지는 얇은 칼질이었다. 이름은 단순한 음절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뿌리의 지도이고 조상의 리듬이며 인정받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잘못 읽고 잘못 쓰고 중요하지 않다고 넘길 때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이다. 박지연은 한때 단순화할까 고민했다. 누군가 제안했다. 영어 이름을 쓰는 게 어때요? 제니 같은 거 짧고 기억하기 쉬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답했다. 제가 당신들을 이해하려고 평생 영어를 배웠다면 당신도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데 5분을 투자할 수 있죠. 그 대답은 분노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무시당하고 아시아인으로 뭉뚱그려지고 소개하기 전까지 개별자로 인정받지 못한 시간을 겪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었다. 미국에서 그녀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박이라는 성을 가진 최초의 법학 강사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당황했지만 곧 발음뿐 아니라 이름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한 번은 공개 재판에서 그녀는 흑인을 차별한 경찰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기자가 물었다. 왜 피해자를 그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었나요? 그녀는 간단히 답했다. 평생 제 이름을 잘못 불린 사람이니까요. 그날 박지연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을 대표하는 것뿐 아니라 잘못 불리고 왜곡되고 더 맞게 바꾸라는 요구를 받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대표했다. 그 이름을 지킴으로써 그녀는 타협하지 않는 상징이 되었다. 고집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름 같은 작은 것에서 양보하면 또 한 걸음 더 양보하라는 요구가 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당신이 아니게 된다. 토론 세션으로 넘어갔을 때 박지연은 더 이상 많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포개고 조용히 앉아서 독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출신 판사들의 발언을 들었다. 끼어들 필요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그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자격에 대한 강렬한 선언이었다. 호주 출신 판사가 말했다.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형식적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 말을 들으며 지연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았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형식에 매달리지만 형식이 인격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1시간의 토론 동안 아무도 그 아침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가 문에서 막혔던 일, 주연 사임에도 신분을 확인받았던 일. 하지만 그 침묵은 망각이 아니었다. 일종의 당혹감이었다. 마치 모두가 서로를 보며 누가 사과할 건가를 가늠하는 듯했다. 아무도 언제 없었다. 그리고 지연도 그걸 원치 않았다. 토론이 끝난 후 그녀는 테라스로 나갔다. 유럽의 바람은 차갑고 건조했다. 누군가 조용히 그녀를 따라 나왔다. 다름 아닌 아침에 그녀를 막았던 경비원이었다. 그는 이어폰을 빼고 매우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화내지 않고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되물었다. 만약 제가 180cm의 백인 남성이었다면, 제냐 정장을 입었다면 당신 절차는 확인이 필요했을까요? 경비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당신을 용서해요.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따르는 절차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그녀는 떠났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상대의 머릿속에 더 중요한 것을 심었기 때문이다. 자기 성찰. 그것은 어떤 교과서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알았다. 법적 자격은 초청장이나 명패의 로고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모든 힘이 당신 손에 있을 때 다른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측정된다. 그래서 다음 날 그녀가 두 번째로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명패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식 이름으로 존중으로 맞이받았다. 그녀가 요구해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더 올바르게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박수 소리도 없었다. 명예선언도 없었다. 메달이나 표창장도 없었다. 박지연이 사흘간의 비엔나 회의를 떠났을 때 아무도 그녀의 동상을 세우지 않았고 차별을 극복한 여성 판사에 대한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이 이야기를 강렬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것은 승리의 행진곡으로 끝나지 않았다. 변화로 끝났다. 그 사흘 동안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 않았다. 첫날의 경비원은 문 앞에서 기다리며 주도적으로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를 의심의 눈으로 보았던 판사들은 이제 그녀를 커피에 초대하고 학술 토론을 나누며 동아시아 인권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최 측 한 명이 마지막 날 그녀에게 속삭였다.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문제가 누굴 초청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초청받은 사람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그녀가 시스템 전체를 바꿨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처럼 대우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녀는 나는 판사다 라고 외쳐 승리하지 않았다. 정석에 앉을 자격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똑바로 앉아서 자신의 존재가 소리를 내게 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묻는다면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했나? 답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그녀는 그들을 바꾸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바뀌게 했다. 그녀는 차별받은 첫 번째 여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분명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단호함으로 진짜 이름을 지킴으로써 통역사로 오해받아도 고개를 숙이지 않음으로써 박지연은 현대 정의의 역사에 작은 장을 썼다. 판사의 망치가 아니라 품격으로. 그리고 아마도 그녀를 비범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점이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어떤 아시아 여성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다른 일을 판단하기 전에 더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정의는 법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던지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한 사람, 침묵하지만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이 옳은 일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지연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런 정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녀 같은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매주 크게 외치지 않아도 모두가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